오늘 좀 발표도 압축적으로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해서 한 1시간 정도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영교 교수님, 로크 전문가 선생님부터 한번 오늘 논문에 대해서 좀 자세한 논평을 좀 부탁드리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해하는 그 고전적 민주주의, 저희는 보통 자유주의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로크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국가 이론에 따르면은 작은 국가라 함은, 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은 정부라 함은 그것이 마치 여기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한 것처럼 다루는 범위가 이제 정부가 관여하는, 시민의 자유와 관련해서 관여하는 부분이 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상 저에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이렇게 그 크게 두 영역을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 언론, 출판, 집회, 뭐 결사라든지 사상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시민적 자유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적 자유 영역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거, 계약과 관련된 거, 무슨 뭐 금융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행위와 관련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최소화한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는 아니고요. 더더구나 그 어떤 다루는 범위, 아마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가장 그 여기에 나오는 여러 학자들 중에서 누군가 하는 사람을 꼽아야 한다면은 후쿠야마의 얘기가 가장 근사한 것 같은데, 그 후쿠야마가 얘기하는 범위가 작은 정부, 그게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작은 국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생님이 후쿠야마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쓰실 때 그 큰 국가라는 거는 이제 아주 능력이 있는, 유능하고 잘 운영이 되는 그런 국가를 뜻하시는 것 같고,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작은 국가는 유능함은 뭐 그냥 전제되어 있는 상태고, 예. 다루는 부분이 이제 그 범위가 작은, 네, 국가가 개인의 시민이나 개인의 이 생활에 대해서 간섭하는 정도가 작은 국가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서로 이제 모순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크식의 리버럴한 국가는, 그러니까 국가가 자체로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그런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사회에서 올라오는 요구를 그냥 100% 받아들이는 그런 국가가 로크식의 국가다, 이렇게 정치학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큰 국가를 주장한다면 이제 범위는 물론 작고 능력은 크되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100% 올라오는 요구를 100% 받아들이는 것 플러스 국가가 독자적으로 또 정책이나 법을 이제 제정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정치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드냐면은 로크식의 자유주의 국가로는 그냥 권투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만 한다. 그래서 그냥 그 사회 개인이나 그 집단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이제 활동하는 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공정한 룰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이제 심판의 역할만 하는 것인데, 그 큰 국가에서는 심판 역할 플러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뭐 룰을 바꾼다든가 또는 정책을 따로 세운다든가, 그냥 사익만을 합한 것이 아니고 사익의 합과는 별개된 그런 공익적인 정책이나 법을 또 내세울 수 있는 자율적인 국가, 사회에 100% 종속되지 않는 자율적인 국가, 이런 것도 좀 뜻하거든요. 의문이 좀 나는 거, 이게 학문의 영역이 달라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혼란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 고전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고전적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아덴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Creative Crisis in Democracy and Economy라고 하는 책에서 이 용어를 쓰더라고요. 쓰는데 이제 그거는 아담 스미스의 개념을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가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에서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은 익숙한데 고전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게 보편화된 개념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뭐 각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감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아담 스미스든지 로크든지 간에 네. 이 작은 국가, 큰 국가 이렇게 할 때는 작은 국가는 대여가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은 국가, 큰 시장. 그 다음에 작은 시장, 큰 국가. 그러니까 시장의 그 핵심적인 개념은 개인입니다. 개인. 네. 그래서 아담 스미스하고 로커에서는 뭐 사회란 말을 쓰긴 하지만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시민사회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사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쓰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 큰 국가니 큰 사회니 하는 그 개념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저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 교수님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큰 국가라는 개념하고 강한 국가라는 개념을 좀 구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여기 막상 도표에는 지금 strong 또는 weak 개념을 썼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큰 국가, 뭐 네. 큰 사회 이 개념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저 행정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있냐면은 큰 국가하고 강한 국가는 다른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큰 국가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이제 정부 하는 일이 많은 거죠. 예, 뭐 복지 사업도 많고, 저 스웨덴 스타일로 말이죠. 그냥 뭐 많이 걷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역할도 하고 뭐 그런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규모도 크죠. GDP 중에 정부 지출이 차지한 비중도 많고 뭐 등등 이런 거죠. 네. 이게 이제 큰 국가죠. 이제 강한 국가는 뭐냐? 강한 국가는 그 국가 부문이 전체 나라에서 국가 부문이 얼마나 양적으로 크고 뭐 역할이 많으냐 적으냐는 상관없이 국가가 사회 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국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죠? 네. 이걸 이제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국가 네. 자율성. 국가가 사회 부문에 뭐 아까 세력이라는 개념도 나왔지만은 사회 부문에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죠, 뭐. 네. 예, 그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국가가 생각하는 이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국가 자율성의 문제고 이 국가 자율성에 이제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이제 강한 국가냐 약한 국가냐 네. 밀리는 국가가 사회에서 반대해서 네. 하고 싶었던 걸 못하면 그건 약한 국가고 강한 국가는 사회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율성은 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죠. 사회가 스트롱하면은 강하면은 국가가 강해도 또 여기서 막상막하가 되는 것이고 아주 국가가 웬만한 수준이지만 힘이 그러나 사회가 아주 약하면 그건 아주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이죠. 네. 그런데 국가 자체의 몫이 있죠. 그죠? 국가가 사회하고의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국가 자체가 얼마나 자체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국가의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네, 스테이트 네. 커패시티라는 네. 개념 쓰고 아까 말한 국가 자율성 이제 스테이트 오토노미고 네. 이제 스테이트 커패시티 국가가 얼마나 어떤 그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핵심 개념이 관료제죠. 네. 관료제가 그 국가가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렇게 저희는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통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 구분하셔서 쓰시는 게 좋잖아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도표에는 strong, weak로 했는데 그건 저는 강하다고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강하다, 약하다. 강한 국가, 약한 국가. 그리고 이제 큰 국가, 작은 국가라는 개념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하는 일에 이제 일이 많으냐 적으냐 또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양쪽으로 크냐 적으냐 뭐 이런 얘기를 거기다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붙이면은 국가가 양쪽으로 크다고 해서 큰 국가라고 해서 강한 국가는 아닌 거죠. 네, 오히려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사업을 벌리다 보면 오히려 많은 이제 이익 집단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도표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좀 저도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하는 게 지금 그 도표에서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의 예로서 전체주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관료적 권위주의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주의야 말할 것도 말 것도 없이 스탈린 체제나 네. 저 파시즘, 나치즘 같은 거죠, 그죠? 네. 근데 관료적 권위주의가 이제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의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저는 좀 요거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그 남미 나라들 아닙니까 그 사례가 네, 그죠? 네. 오도넬의 그 사례들이 네. 이 남미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느냐 그 당시에 하면은 물론 국가 부분이 아주 세죠. 이 군부들하고 같이 이제 얽혀가지고 하는 센데 이 국가가 과연 강한 국가였느냐 그리고 사회는 약했느냐 네. 이거는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다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 국가가 뭐 강한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사회도 아주 강한 사회였다. 보기에 나름은. 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사회가 강했느냐? 자본이 강했다는 거죠. 자본가들. 예. 예. 그래서 오도넬은 막스 베버의 영향을 받았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상당히 마르크시스트적인 마르크시즘에 더 편중돼 있는 큰 틀에서는 그 속에서 이제 베버리안을 이렇게 엮은 거고 어디까지는 마르크시스트적인 시각이죠. 그건 뭐냐? 남미의 그 나라들이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 정부가 국가가 하는 이것의 뒤에는 자본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럼 자본은 뭡니까? 자본은 사회 부문이죠. 예. 사회의 큰 틀이 하나가 자본가 계급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시스트적인 분류로 하면은 자본가와 노동자 아닙니까? 그죠? 계급이.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식으로 하면 또 하여튼 경제적인 어떤 그 집단들이 있고 이건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국가가 이 남미의 국가들이 당시에 이게 오히려 자율성이 없었던 거죠. 뭐로부터? 자본가들로부터.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가 그 강한 국가의 힘을 쓴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이해했던 오도넬의 이제 시각이고, 그래서 과연 오도넬의 이 관료적 권위주의를 약한 사회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사회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이거를 진 교수님은 약한 국가화되고 강한 사회화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는데 저도 그거는 좀 반대예요. 거기는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한국은 강한 국가면서 강한 사회가 된 거죠. 과거에는 이제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는 학생 세력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중산층이 생기고 넥타이 부대들이 87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강한 사회가 된 거죠. 강한 국가, 강한 사회는 지금 이제 그 상황인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뭐냐? 이거는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정당성의 훼손 때문에 그랬다. 즉 이 권위를 잃어버린 거죠.
권위의 이 근대적인 권위는 법적 그리고 합리적인 권위죠, 그죠? 이게 정당성을 거기서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통치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땠냐? 바로 법도 위반하고, 그다음 합립성도 없었고, 이런 어떤 그 정책 실패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강한 국가가 아니고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정책을 실패한 거라기보다는 있는 이 정책, 이 국가 기구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죠, 그죠? 리더십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합리성도 부족하고 법도 어기고, 그럼으로써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런데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갔죠, 그죠? 자기 아버지 때나 이럴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갔죠. 왜? 사회가 약하니까. 네. 학생들만 데모를 했겠지. 근데 지금은 왜 탄핵까지 왔느냐? 그건 사회도 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여전히 강한 국가, 즉 국가가 정당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도. 왜? 강한 사회지만 사회가 그걸 수용하니까.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은 수용하니까. 그런데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한다. 그건 언제든지 사회가 그거는 거부할 수 있죠. 그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제가 여기서 큰 국가를 말할 때는, 그러니까 후쿠야마식으로 능력이 강한 국가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압축된 논문이기 때문에 큰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 정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래 논문 할 때는 이제 개념 정의를 할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 박근혜 정부 견해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그 큰 국가를 능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그러니까 정당성으로 보느냐, 정당성 물론 약해서 붕괴된 거고요. 근데 정당성으로 보느냐, 국가의 사회관계로 보느냐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요소를 보느냐, 사회적인 요소를 보느냐처럼 이렇게 그 분석의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성의 차원에서 볼 때는 물론 정당성이 약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약한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붕괴됐다. 이제 그렇게 보고, 부패 물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취임할 때 제가 신문에다가 이렇게 칼럼을 쓴 게 있는데, 박근혜 정부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남성과 달리 이런 연에서 학연 뭐 지연 뭐 이런 연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부패하지 말아라. 부패를 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패 때문에 붕괴됐다고 맞다고 보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크다는 용어를 쓴 거는 물론 개념 정의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저가 좀 독창적인 이렇게 이론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미 강한 정부라는 거는, 강한 국가라는 거를 미국 학자가 이미 썼어요. 스트롱 디마크라시 이런 용어를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한번 독창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고전적 민주주의는 조금 그 모호하기 때문에 자유적 민주주의로 바꾸겠습니다. 시민사회 그 속에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시장 기업들 시장하고 별도로 시민사회라는 걸 설정하고 계신 건지. 이제 그 시장이 아담 스미스도 그렇고 시장이 시민사회에다 포함이 되고, 그 원래 이제 시민사회 논의는 그 스코틀랜드 학파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아담 퍼거슨 이런 데서 이제 먼저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시민사회 안에 시장이 물론 들어갑니다.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이 있는 글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제목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론과 소용돌이 한국 정치. 그런데 이 제목과 아주 지금 기본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관한 것과 한국 정치에 관한 그 두 가지 내용이 이 타이틀을 이루고 있는데, 전체 한 15페이지 중에 대부분이 선생님께서 민주주의 새로운 이론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예, 그쪽으로 이끌어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차지하는 것 같고, 네. 한국 정치에 관한 건 제가 보니까 한 페이지가 채 되질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 7%가 될까 말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불균형이 나왔을까 상당히 놀랐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건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의 부분이 상당히 나오고 한국 정치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서 또 그걸 연관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뭐 이렇게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 좀 급작스러워서 그런지 뭐 이런 비슷한 주제로 많은 발표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또 다른 발표도 들었는데 그 발표도 또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어떤 충격과 당황 속에서 뭐 굉장히 헤매면서 뭔가를 모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같으네요. 그 원래 논문 제목은요, 그냥 그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한국 정치에 관한 거를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냥 조금만 그냥 한국 정치 그냥 조금만 넣고, 그 소용돌이 한국 정치는 원래 논문의 그 원래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일부 위탁을 해서 그게 정부 기구가 맡든 정부 기구의 기관장이 맡든 그래서 통치력을 발휘하든, 이게 제가 민주주의를 알고 대의민주주의겠죠, 물론이죠. 그런데 그 정부라는 수권 정부가 잘못했어. 아까 정당성 문제가 나왔었는데 네.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저항력으로 사회가 저항이 크면 사회가 강하고 뭐 크고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권력 행사를 잘할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사실 아무도 분석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정치학에서 권력 행사를 제일 잘하는 경우는 그거는 사회가 어떻게 그걸 수용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잘한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고 선거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거 아닌가요?